이지혜 시네 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책 좋아하는 분들은 뭐 해외여행 가서도 그 동네 서점 다니는 분들도 있고 도서관 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또 공연 좋아하는 분들은 공연 보러 가고요. 기자님 해외에서 영화관, 극장 가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일단 여행 가면 그곳에 이제 시네마테크는 꼭 가보고 그래요? 시간 맞으면 영화도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영화관 가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갔던 영화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광주였어요. 해외보다는. 네, 광주극장인데 광주극장이 개관한 지 91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영화관이죠. 뭐 최근에는 폭삭 소가수다 촬영지로도 알려지면서 이제 유명세를 탔는데요. 이 극장 굉장히 한번 가보시면 광주는 여행 가기에도 너무 좋잖아요. 그럼요. 네, 음식도 맛있고 일단 맛있는 게 많죠. 네, 그리고 이 극장 가시면 우리가 요즘에 보는 멀티플렉스 극장이랑은 정말 다른 재미있는 극장 자체로도 재미있는 콘텐츠가 되는 게 지금 전국에 있는 유일한 단관 극장이고 여기 재밌는 것이 이 굉장히 큰 대극장이에요. 그래서 극장 맨 뒷줄에 가면 가운데에 특이한 자리가 있어요. 임검석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임검석이요? 네, 이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검열을 하는 거예요, 순사가 와서. 그 이제 사상에 맞지 않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호루라기를 불면서 상영을 또 심지어 중단시키기까지 했던 아이고야. 그런 경찰을 위한 자리였는데 뭐 80년대까지도 운영이 되면서 80년대엔 이제 학교에서 단관을 오면 선생님이 거기 앉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특이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깥 출입구로도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옛날 극장의 정치나 역사를 좀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광주극장 한번 가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유일한 단관 극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지금 낯설어요. 단관극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요. 요즘 분들은 모르죠. 예전에 네. 우리야 다 익숙했지만 지금은 단관이 뭐야 이럴걸요. 맞아요. 아마? 지금은 다 이제 멀티플렉스로 네. 여러 관에서 여러 영화를 동시에 트는데 이때는 이제 단관극장이라고 해서 하나의 스크린에서 시간당 한 편의 영화만을 그죠. 트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극장 하나만 남았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멀티플렉스 처음 나왔을 때 신기했는데 야 저기 가면 다 있어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참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네, 제가 준비한 영화는 드림스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뭔가 좀 희망차고 네. 꿈꾸는 듯한 낭만적인 그러게요. 제목인데 영화는 완전히 그것과 반대되는 영화입니다. 아이고, 네. 일단 내용을 들어보시면 간단하게 뭔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부유한 미국 여성이에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가난한 멕시코에 이제 무용의 재능이 있는 청년이에요. 둘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신분의 차이도 많죠. 그리고 청년은 멕시코에, 여성은 미국에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신분을 초월한 그런 사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의 사랑의 뚜껑을 열어보면 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잔인한 현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듭니다. 신분을 넘기가 힘들다는 걸 보여주나요? 단순히 어떤 신분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욕망이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어떤 파국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둘이 정말 사랑하는 걸까? 어떤 때는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 어떤 때는 또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계속 관객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모든 전모가 이제 결론이 관객도 납니까? 알게 되는데 그때 충격이 정말 큽니다. 또 무슨 충격일까 걱정됩니다. 일단 그 국적부터가 미국인과 멕시코인이라면 네. 이 두 사람의 국적이 미국 안에 있을 때는 계급처럼 갈리겠네요. 그렇죠. 일단 이 둘이 만나는 것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영화를 이제 보시러 가시면 나이차와 신분차가 있는 두 남녀의 사랑 이러면서 이제 영화 극장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영화 시작 장면이 굉장히 무슨 스릴러 공포 영화 같아요. 황량한 배경에 큰 트럭이 한 대 등장을 했는데 이 안에서 계속 도와주세요, 꺼내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한참 뒤에나 사람이 나타나서 그 트럭 문을 여는데 안은 아비 규환인 거죠.
이게 바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제 불법으로 밀입국하는 그 현장인 건데요. 이 현장에서 빠져나온 이제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뭐 히치하이킹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자 주인공이 제니퍼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굉장히 부유한 대저택으로 이제 가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멕시코에서 가까운 쪽도 아니고 샌프란시스코면 진짜 멀잖아요. 그쵸. 한반도 거의 넘는 거리일 텐데. 그리고 이 페르난도가 제니퍼를 만나기 위해서는 밀입국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사람이 만나는 것까지도 이렇게 힘든데 미국에서 만나서는 또 얼마나 큰 역경이 있을까 관객은 쉽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제니퍼는 갈 수 있지만 이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페르난도. 페르난도는 못 가는 거네요. 그렇죠. 제니퍼는 심지어 멕시코시티에 이 남자친구가 있을 때 본인은 언제든지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심지어 이 여자가 얼마나 부자냐면 그냥 보통 돈 많은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 멕시코로 갈 때는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가는 그러니까 재벌가의 일원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천지 차이인 거죠. 진짜 천지 차이네요. 네. 그 이 페르난도가 이렇게 뭐 밀입국에 걸어서 히치하이킹에 이렇게 해서 도착했는데 네. 근데 제니퍼가 반가워질 않습니까? 막 되게 감동적일 것 같잖아요. 목숨을 걸고 나를 보러 여기까지 왔으면. 그럼요. 너무 고맙지. 의외로 반응이 왔어? 어떻게 왔어? 약간 좀 뜨뜻미지근해요. 무슨 일이야? 말도 네, 없이. 맞아요. 진짜? 왜요? 제니퍼 입장에서는 자기는 재벌가의 일원이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이제 자선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남들의 눈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멕시코에서는 거리낄 것 없이 연애를 했지만 여기에서 자신의 위치나 지위를 생각하면 네.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죠. 아이고 참. 그럼 이렇게 문제가 많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이 제니퍼는 메카시 가문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설립한 세계적인 이 문화 자선 단체를 운영하면서 하필이면 또 성이 메카시니까. 메카시라는 성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네, 하필이면 메카시예요. 아마 저는 감독이 의도한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그 메카시즘이라는 광풍을 불러왔던 극우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있는 성이잖아요. 아니, 그 메카시즘이 시작된 게 메카시 의원이 한 거니까. 네. 네. 네, 성도 메카시고 이 가족들을 들여다보면 다 백인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백인이에요. 네. 유색 인종들은 본인들을 보좌하거나 본인이 후원할 때만 등장을 하거든요. 이들의 인생에는. 그런데 이 제니퍼가 자신이 후원하는 멕시코의 예술학교를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 발레리노인 페르난도를 처음 만나면서 둘이 이제 급격하게 가까워진 거죠. 그러면 약간 수혜를 주고 수혜를 받는 그런 관계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처음 시작은 후원자와 이제 수혜자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페르난도는 이 계급차와 나이차, 모든 신분 차이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제니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본인만의 재능으로 미국에서 발레리노로 성공하겠다라는 야망이 있어요. 어허. 그래서 몰래 이제 제니퍼를 도움을 받지 않고 밀입국을 했고, 그리고 또 제니퍼와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빚어요. 네. 제니퍼는 그냥 집에 있어, 여기 저택에 있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걸로 그냥 즐기면서 살아, 그럼 되잖아, 이런 식인데 페르난도는 자존심이 강한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하겠다. 이래서 그 집을 나와서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도 당당하게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발레 공연이 있는 그 공연장 앞에서 춤을 춰요. 근데 워낙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무용단의 감독의 눈에 들어서 거기 입단을 하게 되는 굉장히 뛰어난 청년인 거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가서도 이렇게 한다고요? 네네. 아이고. 그런데 이러한 페르난도의 꿈과 어떤 꿈으로 향해 가는 이 길이 제니퍼를 계속 거슬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페르난도 입장에서는 좀 동등하게 연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쵸. 모습인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좋게 볼 것 같은데. 제니퍼 입장은 다르죠. 왜냐하면 제니퍼는 자신과 동등한 연인을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장난감. 그러니까 장난 가지고 내 맘대로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원했던 건데 이 장난감이 계속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놀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장난감이 장난감이길 거부하는 상황이 됐군요.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이 친구 페르난도가 유명해지고 자기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제니퍼는 싫어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집에서 늘 자기를 기다리고 본인이 원할 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 것이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조금씩 알려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계속 페르난도는 제니퍼와 함께 밖에 나가서 자신들의 관계를 인정받고 싶어해요. 데이트도 하고. 네, 데이트하고 막 이러면 주변에서 제니퍼는 워낙 유명 인사니까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인사하고 이제 내가 후원하는 발레 하는 분이야 이렇게 소개하면 나중에 왜 나를 남자친구라고 소개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점점점 균열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이 영화 제목이 드림스여서 무슨 뭐 내 인생의 꿈을 막 성취하고 그런 내용인 줄 알았더니 이것보다는 좀 네. 약간은 그 욕망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페르난도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네. 미국에 힘들게 온 거고 또 제니퍼 입장에서는 나만의 성 안에서 나만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었던 건데 그 욕망이 이제 페르난도에서 좌절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욕망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한 곳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면 당연히 파국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한 사람은 갖고 있던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한 네. 사람은 없던 거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맞아요. 그러는 거네요. 네. 근데 그 두 개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무섭습니다. 자, 음악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드림즈의 삽입곡입니다. 프로코피예프의 발레 음악 로미오와 줄리엣 1막 가운데 Love Dance 바실리 페르렌코의 지휘고요. 연주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영화 드림즈의 삽입곡 프로코피예프 발레 음악 로미오와 줄리엣 1막 중에 러브 댄스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한석준의 문화시대 이지혜 시네토크 함께하고 계시고요. 7754님께서 영화 소개 듣고 석준님 반응하시는 게 웃겨요. 저도 그 반응에 공감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 이 영화는 좀 의외예요. 네, 힘들어 그럴 수 있을 좀. 것 같아요. 예. 네. 자, 제가 했던 그 영화 첫 번째 영화입니다. 드림스 살펴보고 있는데 제니퍼 역이 제시카 차스테인인데 이분이 박찬욱 감독 얘기를 했어요. 네. 같이 이 영화와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가 없다가 베를린 국제영화제 이제 장편 부문 경쟁 후보작들이었는데 네. 그때 기자회견에서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사람이 이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딱 그렇게 흑백 논리로 갈라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 안에도 여러 면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로서 이 캐릭터를 봤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해지느냐에 따라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이 캐릭터도 흥미로웠고 또 역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도 좋았다. 그래서 드림스 인물들도 그 어쩔 수가 없다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그렇다라고 이제 본인의 캐릭터 설명을 한 거죠. 상황에 따라서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네.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었어도. 그렇죠. 여기서도 이 제니퍼라는 사람이 남자친구 페르난도가 유명해지면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 네. 나쁜 마음, 설마.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자신만 알고 자신의 세계 안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잘해주고 둘이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니퍼라는 인물의 세계가 또 그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니퍼가 어떨 때 보면은 그 굉장히 사랑의 격정에 휩싸인 네. 정말 소녀 같은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잔인하고 계산적인 면모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니퍼라는 인물이 가진 다양한 면들을 이 제시카 차스테인이 잘 살리고 있습니다. 누구 죽어요? 아무도 죽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갑자기 되게 무서운 상상을 했습니다. 좋아요. 반면에 페르난도 역은 아이작 에르난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네.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현직 수석 무용수네요. 네. 이거 그냥 보통 수석 무용수가 아니라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하면 세계 3대 발레단 중에 하나죠. ABT. 네. 그래서 이렇게 무지한 저도 아는데. 세계에서 가장 발레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와. 거기에 전직도 아니고 지금 현직.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연기도 잘해요? 네, 연기도 잘합니다. 왜 워낙 발레로 그 진한 감정들을 오랫동안 표현해온 인물이다 보니까 연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무엇보다도 이 배우가 중요한 이유는 멕시코 출신으로서 처음
이제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수석 무용수가 된 인물이에요. 음. 이 멕시코라는 정체성을 배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기 때문에 네네. 감독 입장에서는 아마 멕시코 배우를 뽑아서 그 발레 연습을 시킬까? 그 무용수를 뽑아서 연기 연습시킬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야, 둘 다 어렵다. 둘 다 네, 어려워. 결국에는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매력과 무용 실력 때문에 선택한 것 같고요. 영화 안에서도 실제 이제 발레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발레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고 이러한 사전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봐도 저 배우 무용을 하는 사람이다 혹은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것도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기는요? 연기도 참 신기한 게 그 몸을 쓰는 연기들이 많아요. 네. 이게 또 사랑 영화이다 보니까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사랑을 나누는 씬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에로틱하다기보다는 마치 두 사람의 안무를 짜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게 굉장히 아름답게 찍었거든요. 그럴 때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 발레라는 베이스가 굉장히 영화 안에서 좋은 영향을 끼쳤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전체적으로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는 그 멜로라는 포장지를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커플들을 통해서 어떤 성 역할이나 관계에 있어서의 역할이나 또 계급, 신분 차이, 자본주의,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 시대의 미국과 멕시코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랑 이야기가 동원이 된 거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영화를 보시다 보면 제니퍼가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예. 그리고 실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전용기를 타고 멕시코로 날아갈 정도로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남자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제니퍼는. 스페인어를? 네. 저는 그게 좀 많은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이 둘의 관계에서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페르난도는 당연하다는 영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좀 너도 좀 배워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흘려듣거든요. 약간 자기보다 여전히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도 나보다 약간 나에 대해서 더 이제 많은 것을 줘야 되고 나를 더 섬겨야 되는 사람으로 이미 포지셔닝을 시킨 거죠. 요새 캘리포니아 사는 미국인들 거의 스페니쉬는 다 하는데. 전혀 배우지 않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제니퍼가 속해 있는 이 메카시 가문을 보면 이민자와 같이 산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와 이제 오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민자를 돕는 건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딱 정확히 역할과 계급에 따라서 벽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본인들이 재능 있는 이민자들을 후원할 때, 수혜자로 머물러 있을 때는 같이 웃고 함께 악수도 나눌 수 있지만 자신들이 쳐놓은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할 때는 가차없이 그걸 이제 짓밟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가족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박완서 작가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단편이 좀 생각나기도 하거든요. 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부잣집 청년이 이제 가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난한 여공과 함께 이제 살다가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갈 거다. 가난 체험했으니 이제 알았다. 이러면서 너를 식모로 써주겠다라고 이제 굉장히 시혜적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제 그 가난한 여공은 분노하는 이야기인데 가난까지 이제 훔치고 싶어하는 그 부자들의 욕망이 지금 현 시대에서는 자신이 뭔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까지도 사랑으로 포장하려고 하는구나. 그 상류층 특유의 위선이 좀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서 어떤 면에서는 이 영화는 계급적인 분노를 굉장히 자극하는 영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멜로의 탈을 쓰고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얘기들을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론이 더 궁금한데요. 결국은 사랑합니까? 아니면 결국은 파국으로 갑니까? 저는 아마 이제까지 이 올해 본 영화 중에서 엔딩이 가장 크게 충격파를 남긴 굉장히 길게 꼬리를 남긴 엔딩이어서 자, 미국과 멕시코는 네. 파국입니까? 아니면 다시 평화롭게 갑니까? 평화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화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영화에서도 저와 함께 굉장히 오래 고민하실 그런 엔딩을 만나실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판타지를 줄만도 한데 이게 또 안 그러네요. 네, 이 감독 미셸 프랑코 감독의 특징이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그 현실을 굉장히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불꽃 축제하면 가장 큰 불꽃을 마지막에 팡 하고 터트리잖아요. 계속해서 긴장을 쌓아오다가 엔딩에 이르러서 모든 갈등을
폭발적으로 이제 파괴적으로 이제 풀어내는데 그게 이번 영화 엔딩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그래요. 그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요? 역시 엔딩인데요. 이 안에서 계속 자본주의라는 사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 때문에 발생하는 신분 차이로 인한 갈등만 계속 부각이 되다가 영화 후반부에 가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계급이 있지 라는 걸 딱 갑자기 깨닫게 만드는 순간에 감독이 설계를 하거든요. 네. 그동안은 계속 제니퍼가 우위에 있었죠. 근데 고립된 공간 안에 있으면 제니퍼는 나이든 여성으로서 젊은 남성에게 완력으로 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것들이 차단되었을 때는 제니퍼는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 남성인 페르난도보다 밑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나오는 또 한 번의 충격파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 호러입니까? 인간 사이에 있는 여러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급이 계속해서 전복되고 또 다시 회복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인상 깊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영화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저는 예. 현실적인 걸 너무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현실적인 거를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자,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영화는요? 네. 서로 다른 욕망이 만났을 때 절망편이 드림스였다라고 하면 그래도 절망인 듯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희망 쪽으로 돌아서는 희망편의 영화를 골라왔어요. 네. Uneducation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1961년이 영국이 배경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제니라는 소녀가 있는데 우연히 길에서 데이빗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남성이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은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제니 아버지가 엄청나게 깐깐한데 이 아버지와 부모님까지도 다 반하게 할 만큼 뛰어난 매력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제니는 이제 데이빗과 데이트를 하면서 늘 검소한 집안에서 교복만 입고 다니던 아이가 이 사람이 이끄는 세련된 유행에 막 황홀해지는 거예요. 막 파리에 여행도 가고 스포츠카도 타고 샴페인도 마시고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니가 이제 잔인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되고 이 둘의 사랑이 이제 또 파국으로 가게 되죠. 제가 너무 뭘까? 파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 네, 뭘까? 알고 보니 데이빗은 과도하게 사치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다 빌려서 현실입니다. 어떤 가식을 하고 있었나요? 그것보다 더 뭔데? 뭔데? 1960년대 영국이 배경인데 이 네. 이유가 있습니까? 이 시기를 배경으로 삼은? 네, 이제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모두가 좀 허리띠를 꽉 졸라매던 시절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니의 아버지는 말단 공무원인데 딸이 이제 옥스포드를 보내야 되니까 과외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 과외비를 내야 할 때면 언제나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일장 연설을 막 늘어놓을 정도로 돈에 굉장히 히스테릭한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니콤비가 각본을 썼는데 니콤비가 말하기에 그 시절의 영국은 배타적이었고 가난한 나라였다. 2차 세계대전이 미국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캐딜락 타고 다닐 때 영국인들은 버스 기다리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 이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제니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돈에 있어서 깐깐하게 굴던 제니의 아버지가 부유한 상류층으로 보이는 데이비드, 그러니까 제니의 남자친구가 나타나자 너무도 쉽게 무장해제되는 거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어쨌거나 좀 높아 보이는 신분과 경제력을 그냥 확 믿어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사회적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이 영화 속은 어떻게 보면 이 소녀의 성장기입니까? 그렇죠. 이 소녀는 사랑이라는 것을 하면서 현실을 눈을 뜨고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구나라를 깨달아가면서 혹독하게 이제 성장통을 치르는데요. 제니가 이제 이 데이비드를 만나고 나서 어른들을 보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비롯해서 다 너무 초라해요. 데이비드는 굉장히 수준 높은 미적 감각을 지녔고 연주에도 데려가고 뭐 테이블 매너도 세련됐는데 이제 제니가 이제 데이비드와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홀로 바닥에서 부엌에서 이제
부엌 바닥에서 탄 냄비 바닥을 닦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이 제니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둥둥둥 하늘 위에 떠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발에 이제 무거운 추를 달고 현실로 탁 추락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제니는 자신이 속한 세계를 그때부터 이제 하찮게 여기기 시작을 하고 그때 특히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이 제니의 장문 실력을 칭찬하고 늘 격려했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나쁜 말로 노처녀 선생님이신 거죠. 혼자 살고. 그러니까 제니가 선생님 지금 그래서 제니한테 이제 선생님 너 그 남자 만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선생님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데요? 딱 이러면서 선생님에게 모욕을 주는 거죠. 가슴 아픈. 그러면서 이제 제니는 이제 데이비드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고 그 세계 역시 이 안에 다른 좀 잔인한 진실이 있다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요. 제목이 이제 uneducation이니까 뭐 학교 밖의 어떤 교육, 학교 밖의 인생 이런 걸 얘기하는 듯한데 네. 이 영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이 uneducation, 교육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 제목으로 교육?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안에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제니 아버지는 계속 제니한테 옥스포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옥스포드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계속 그런 잔소리를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부자 남자가 이제 제니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옥스포드 안 가도 돼. 그러니까 결국에 아버지의 욕망은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게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때 이제 제니는 깨닫게 되는 거죠. 어른들이 나한테 이런저런 교육들을 하고 가르침을 얘기했지만 이건 정말 진정한 교육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진짜 교육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좋아하는 장면이 있다면? 저는 이 영화도 엔딩인데요. 아이고, 제니가 엔딩들이 좀 무섭네요. 이번 영화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네. 이제 데이비드와 헤어져요. 네. 데이비드가 자신을 속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식으로든 속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신뢰가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옥스포드를 진학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미 안 좋은 소문이 퍼질 대로 퍼졌고 학교에서 안 받아주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때 제니가 모욕을 줬던 그 선생님이 장문 선생님? 네, 다시 제니를 받아들이게 노력해주고 학교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제니가 마침내 혼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옥스포드에 이제 합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그냥 다시 수수한 소녀의 얼굴로 돌아와서 이제 지난 시간을 이제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줍게 어떤 소년이 다가왔을 때 이제 연애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니의 얼굴을 보면 외양은 그냥 앳된 소녀인데 이제 표정을 보면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아버린 듯한 얼굴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대학 생활을 해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니는 그 잔인한 교훈으로부터 성장을 한 거고 그걸 그 마지막에 제니의 표정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참 그 힘든 경험을 하고 났을 때 배우는 게 있죠. 근데 네. 이 영화에서 우리는 여러분 직접 체험은 하지 마시고요. 이 영화는 간접 체험하는 걸로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한석준의 문화시대 이지의 시네토크, 오늘은 미셸 프랑코 감독의 드림즈와 론 셰르픽 감독의 uneducation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앤디님께서 두 영화 다 결말이 궁금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재 기자님이 또 성공하셨습니다. 무조건 배우라고 말하지만 말고 왜 배움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주세요. 영화 uneducation 속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이 영화의 삽입곡입니다. 파리의 하늘 아래, 줄리엣 그레코의 노래입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